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요. 저는 오늘 내용은 근대도시 주거고 두 번째죠. 그래서 근대라는 게 음 예를 들면 현대는 근대가 현대보다 더 오래된 개념이고 현대는 contemporary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어느 시대나 현대예요. 근데 근대 할 때는 보통 한자로는 이 가까운 시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그 시대를 지칭하는 거를 근대로 얘기할 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모더니즘이 만들어졌을 때를 인제 근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어떤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모던이란 말이 미래랑도 겹치거든요. 이건 이제 순전히 제가 이해하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뭐 사전적이다 뭐 그렇게 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보여준 거는 인제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도시관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이전 시대가 인제 고전주의라고 그랬을 때 고전부터 뻗어나온 어떤 서양의 역사라고 그랬을 때 그거로부터 굉장히 단절된 기계 문명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바뀔 거니까 '그런 세상은 어떨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어떤 디자인이 필요하고 어떤 도시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려 나가던 그림이 이제 모더니즘이고 새롭게 나온 그림들. 그러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는 그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인제 특이한 것은 그만큼 현재 있는 그 관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는 그림이라서 어 현실에 만족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굉장히 잘 구현됐을 때는 그런 디자인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계속 그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적으로 잘 구현된 모던한 디자인들은 지금 봐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거의 한 이면에는 이게 현실에만 발을 딛고 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는 현실에서 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실하고 만날 때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텐데 비전이 있어요. 이상 도시고 산업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현실적 노력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혁명적 기술에 의존해서 그 기술의 어떤 가능성이 급도로 펼쳐졌을 때 미래는 옛날에는 안 됐지만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 사용 상황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건축가들도 하게 됐고 왜 그럼 건축가들이 모더니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건축만큼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스케일과 상관없이 고민하는 직업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회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것들이.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할 사람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국의 건축가고 그냥 거장 건축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도시관이 있는데 그게 브로드웨이 컷 시티라는 건데요. 수십 년 동안 어 "제대로 된 도시관이 아니다."라고 도시 계획하는 이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렸던 도시관이 수십 년 동안 뭔가 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현 시점이 되니까 이 사람의 그림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브로드웨이크 시티는 어떤 거냐.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도시관 아니면 사회상의 변화를 갖다 비추면 브로드웨이크 시티가 더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같이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무슨 저기 경작지가 굉장히 90% 정도? 한 70% 이상은 차지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논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도로는 어떻게 구획이 돼서 좀 있고 한계층에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막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져 갖고 살고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은 들끼리는 통신 수단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고 서로 인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동체 의식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차는 거의 전기차랑 비슷한 이 당시의 모빌리티가 아닌 미래적인 모빌리티였고 게다가 드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드론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했던 얘기죠. 이 당시가 지금 브로드웨이크 시티가 20 년대인가 30 년대인가 그렇거든요. 1900 몇 년도냐. 연도를 내가 안 적었나? 예.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 년대인가 30 년대인가 그래요. 브로드웨이크 시티가. 근데 그때 드론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생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TOD라는 개념을 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텐데 그 교통 환승역을 굉장히 고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걸어서 인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가용 안 타고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그 도시의 활성화를 일부러 인제 유발시키는 거죠, 도심에 있어서. 근데 브로드웨이크 시티는 그 반대 개념이란 얘기예요. 대중교통보다는 각자 차가 모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고밀하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저밀하게 퍼져서 살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올 법한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각자 마당이 있고 이렇게 집끼리는 완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주거상을 지향을 하는데 미국의 현재랑도 이어지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어떤 도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난개발과 되게 비슷한 거죠. 이게 농촌이야 아니면은 주거지야.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게 마치 우리가 교회에 가면 이게 논밭 분명히 여기 그린벨트인데 여기저기 막 그린하우스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뭐 가건물도 여기저기 서 있고 어디는 무슨 가든에서 음식점도 이상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혀 전원적인 아름다운 풍경도 아닌 와중에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얼번 스프롤 같은 풍경으로도 이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렸을 땐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렸죠.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림을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농경지가 이렇게 구획해서 정리가 돼 있고 그 그리드 안에 건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경작지가 대략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녹지가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공공시설이 이렇게 쪼금 들어가고 그 주요 도로망도 굉장히 띄엄띄엄 아주 최소화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인제 관공서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시래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이 도시 개념은 사회적인 측면도 인제 고려를 했는데 이것 역시 그 현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소통은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 도시에서 본 것처럼 아고라에 모여 가지고 서로 뭐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래 가지고 생기는 게 어떤 시민 의식이고 공동체 의식인데 그런 거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할 때 전화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걸어 가지고 막 그 중심 상업거리를 걸어가면서 샵도 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는 어떤 도시의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차를 다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보행망 개념도 부재하고 보행 영역도 그렇게 잘 설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자면은 그리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 모듈 주택에 산다.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는 어떤 주택을 미리 설계를 해 주고 여기에 살기 때문에 얘가 표준화돼 있으니까 이 표준 설계대로 하면 되게 싸게 이 집을 공통적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하고 또 설계를 해 준데 그게 인제 유소니안 주택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도시 이 저건 저게 무슨 도시야? 그리고 여러 개로 인제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무시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저 거리에서 소통을 해? 그리고 어떻게 저 거리에서 원활하게 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어떤 그 오해를 받았었는데 잠깐만요. 오해를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 갖고 뭐 안전거리 뭐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중요하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IT 업종에 사는 사람들은 월급도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 오피스에서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닥다닥 붙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이 고소득자들이 대신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IT 업종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냥 좋은 네트워크만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그 뭐지 워케이션이라 그러나?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 적어도 가족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있고 대신 아빠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나가면은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자기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원하거든요. 이런 전원이 펼쳐진 곳에서 도시 생활의 어떤 윤택함을 누리는데 그 근처에는 통신 ICT가 있는 거죠. 통신 정보통신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된다. 글씨적인 어메니티도 최소한 갖춰진다. 그리고 그 이동성에 편의를 더하는 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날아다니는 드론도 들어간다. 그리고 다 새로운 모빌리티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자동차들도 이 당시의 자동차가 아니고 이후에도 나온 자동차가 아닌 희한한 자동차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4 학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요청으로 미래도시 그 비전을 그 기후에 맞게끔 그 그린필드 이런 그린필드에다가 만든 미래도시 비전을 그리고 있는데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어떤 유소니안 주택이랑 모듈 주택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걸 인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다 여기 살면은 이게 싸게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혀 뭔가 시공성을 생각해서 편하게 짓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복잡복잡하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놔서 그냥 이거를 여러 개 찍으니까 양산이 가능하다는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뭐 그렇게 짓기에 좋게끔 설계된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편에는 인제 그 유명한 르 코르비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현대라는 이름을 붙였죠. contemporary고 근데 이 사람이 제시한 어떤 그 주거상도, 도시상도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개념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이지 않아요. 공동체 개념이 부재하고 대신 개인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정 관리 체계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도시는 있는데 커뮤니티는 없어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중세 시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상업거리에서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복작복작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깨끗한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이 되게 많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각자 사는 그 주민들끼리 나와서 서로 모여 가지고 소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공간은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백지로 남겨져 있지 거기서 어떤 식의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욕구 충족에 만족하는 부품과 같은 인간상이다.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편의에 만족하는 그런 인간상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가져올 어떤 미래에 대해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치 어떻게 보면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순진한 학생 같아요. 요즘에 이런 기술이 등장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현실은 이렇고 그 기술이 현실에 접목됐을 때는 제3의 무언가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이 현실은 이거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은 현실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에 다 몰입돼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주거지, 도시로 연계되는 전통적인 도시 위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는 중간 어떤 단위라든지 사회적인 그 공동체 없이 그냥 바로 대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것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고밀이 가능한 어떤 고층의 아파트 같은 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넣었는데 그것 역시 굉장히 기능만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기계처럼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는 주택도 살기 위한 기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르꼬르비제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규칙과 관찰은 굉장히 철저했고 그거를 자기가 만든 규칙을 가지고 도시 개념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드넓은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솟아있는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얘가 고층이다 보니까 인동간격을 이렇게 여유롭게 벌리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의 녹지가 생겼는데 이 녹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간의 소통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녹지일 뿐인 거예요. 그 주거를 설계를 한 거 보면은 사실상 감옥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비대가 여기 있고 변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면기 있고 칸막이 없고 바로 여기 아주 화려한 그 가죽 그 담요가 덮여 있는 침대가 있어요. 이건 감옥 구조죠. 그쵸. 감옥에는 이제 한쪽에 변기 있고 한쪽에 한쪽에선 또 앉아 갖고 식사하고 있고 이게 인제 감옥 구조인데 비슷해요. 그리고 장은 딱 여기 일치되어 갖고 이런 어떤 디테일이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거는 되게 섬세하고 모던하고 세련됐어요. 근데 여기서 냄새도 올라오고 증기도 올라올 텐데 여기 뭐 누워 가지고 편하게 잘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굉장히 기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 중에 도미노 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건축 오원 측은 최소한의 건축국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을 허용을 하겠다. 뭐 그런 사회적인 의도는 있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사회를 잘 이해하는 건축가가 이 규칙을 활용을 해서 좋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르꼬르비제는 그런 규칙을 제시는 했지만 이 사람이 지은 집이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트로한 주택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유소니안 주택처럼 표준화된 주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치 시트로엔 자동차가 그런 것처럼 표준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랑 계절하고 상관이 없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얘를 딱 표준화된 걸 지으면은 다 거기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후라든지 사람의 개성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틀만 설계에 인제 제고를 했어요.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인제 당연히 얘는 인제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애기 때문에 뭐 밀림에 갖다 놨든 사막에 갖다 놓든 그 콘텍스트에 맞춰 갖고 어떻게 얘가 대응한다라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고려가. 근데 르꼬르비제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르꼬르비제 스승이 오기스트 페레라는 건축가고 철근 콘크리트가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어떤 국법인데 특허로 만들어졌던 국법인데 그거를 갖고서 오기스트 페레는 사람들이 어떤 이전까지 중시하던 건축에 있어서의 장식 그리고 어떤 그 장식품으로서의 건축물
거기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거를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을 해서 이전 시대랑 다른 새로운 장식을 넣어서 건축물을 역시 화려하게 이전 건물처럼 화려하게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한 반면에 르꼬르비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조족조랑 달리 철근 콘크리트로 가면 '굳이 여기에 왜 장식이 필요하냐.' 철근 콘크리트로 가면 이렇게 미니멀한 어떤 프레임이 가능하고 거기에 바우하우스처럼 유리 커트너를 그리드형으로 치든 아니면 뭐 커튼을 달든 그냥 좀 헝겊 커튼을 달든 뭐 일본의 건축가들이 하는 것처럼 이건 나머진 다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여백을 많이 남기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규칙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이 이 정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을 잡은 거예요. 정리를 해준 사람이 르꼬르비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전엔 조족조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쌓고 문을 내고 창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둥만 이렇게 받고 "벽이야 마음대로 구획해서 뜯었다 고쳤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규칙을 잡았고 그 규칙을 모아서 만든 표준주택이 바로 이 스투라한 주택이에요. 그 필로티로 돼 있어서 1 층에는 뭐 주차장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디자인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별로 뭐 너무나 우리가 사는 집하고도 비슷한 면이 많고 너무나 어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평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의 특성이 되레 없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 당시 시대는 전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파리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로 들어찬 파리 같은 도시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필로티 주차장을 이 당시에 이렇게 이미 공식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인제 도시 스케일까지 확장을 시켜서 도시 설계를 좀 비전을 좀 보여주는데 어 여기에 인제 보차 분리가 되는데 보행로가 차도한테 우선권을 주는 식의 어떤 설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운상가도 인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상 레벨에 이 차들로 뒤덮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 위로 올라가면 되지.' 하고 2 층에다 놓은 건데 높이가 그냥 2 층이 아니라 거의 세운상가 거의 8 미터 그 정도 되나요? 되게 높죠. 실제로 이게 3 층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보도인데 그리고 주변에 세운상가 빼고 을지로의 건물들은 다 뭐 판잣집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옆 건물도 되게 높고 그러면 브릿지 해 갖고 이어져 가지고 그 보행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오로지 남산 충무로 쪽에서 종묘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돼 있고 나중에 그게 중간에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3층 높이에 거기 올라가 봤자 세운상가 쪽으로만 가게들이 있는데 걔가 다 전자상가 선물 파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런 개념이 저런 사람을 양보시켜 갖고 위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오락내락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올라가면 그 길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운상가처럼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했던 어떤 도시 개념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류층은 66층 굉장히 높은 그 아파트에 평면도 십자평면으로 생겼고 그리고 RC 구조고 거기에 유리 커튼홀 어 그리고 노동자 서민 같은 경우는 그 고층 타워가 아니라 밑에 인제 좀 더 낮게 기단부에 깔려 있는 그 집합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넓은 녹지들이 펼쳐지는데 그 패턴으로 보면은 프랑스의 베르사유나 아니면 그 팔렌스테르라고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집합주택 도시 그 마을 개념으로 설계했던 걸 제가 지지난 시간에 보여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리의 어떤 구도심에도 저런 어떤 획기적인 도로망과 어 획기적인 어떤 그 건물 매스가 고층 건물이 바둑판으로 들어간다라는 비전을 또 제시를 해요. 파리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스만의 어떤 그런 나폴레옹 3 세 때 그
획기적인 기하학적인 가로망을 할 때도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도시 재건축이 일어났었고, 근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걸 다 지워 버리고 완전히 그리드에 신도시 같은 거를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욕을 해대면서, 그리고 동시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겠죠. 르꼬르비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비정형의 어떤 가로망으로 가득 찬 이런 어떤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이런 그리드형의 마치 우주에서 날라온 것 같은 이런 고층 건물을 박아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그 길의 어떤 용도를 지정한 거 보면 상업 용도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가로가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쉬는 어떤 녹지도 굉장히 풍요로우고,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그 굉장히 심심해요. 전원도시 계획보다 전원도시라는 어떤 그 도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자, 바로 그런 이유로 2차 대전이 발생한 다음에, 2차 대전 때 어땠어요? 그 독일, 영국 서로 싸우면서 그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도심을 폭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 다 박살이 났죠. 그래서 다시 인제 그 수도, 그 박살된 난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도시라는 게 인제 우리가 도시 형성에서 보다시피 도시라는 의미는 결국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당한 주거 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기술로 할 수 있었던 건 이전 시대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꼬르비제 이걸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욕을 해댔지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복구할 때 보니까 '저런 아파트 지어 가지고 그 서민들은 빨리 수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럽에서. 그래서 어 아파트는 서양에서 아파트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사회상은 관료주의, 기술 관료다. 그 테크노크래시라 그러죠. 그 폴리테크닉 같은 곳에서 그 공학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회. 그러니까 프랑스, 폴리테크닉 아닌가? 그거 뭐라 그러죠? 어 그 프랑스의 어떤 그 고급 교육 코스가 있는데, 그게 인제 그 기술 관료 코스예요. 그 그래서 그런 어떤 프랑스 사회상, 오늘의 실제로 실존하는 프랑스 사회상을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 넣고, 단위 주거를 고밀화하여 최대의 외부 공간을 확보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지어진 사례에서는 외부 공간이 무시가 됐다. 그래서 고밀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복귀할 때는 적어도 르꼬르비제 그림에서는 어떤 적당한 인동 간격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어질 때는 얘네를 그냥 최대로 다닥다닥 붙여 가지고 졌고,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해서 그냥 여백으로 그냥 '여기에 풀이 있다. 나무가 있다.' 이렇게만 설계를 해 놓은 게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초기 주공 아파트들을 보면 실제로 녹지가 꽤 있는데, 녹지를 사용하기 어떻게 사용하라는 게 없고 접근성도 굉장히 낮게 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어진 녹지로 계속 어 남겨져 있었죠,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옛날 아파트 단지. 그래서 이런 식의 도시 계획을 했고, 저층부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팔랑스타르랑 비슷하게 배치가 돼 있는 블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트루앙 주택을 쫙 쌓아 둔 게 바로 이 건물의 아파트의 어떤 형상이 된 거고요. 그 시트루앙 주택은 인제 옆에 당연히 땅에 지으니까 테라스도 있고 정원도 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아서 인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 빛의 도시 등등 여러 개 개념이 있었는데, 30 년대에 인제 알제리에 설계한 걸 보면은 해안가를 따라서 어 아파트가 그 등고를 따라서 쫙 그 곡선으로 뱀처럼 가고, 그 아파트 위에는 또 도로가 있어서 기반 시설하고 이렇게 일체화돼 있는 그런 건물을 또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필로티로 분리가 돼서 뭐 지형이 막 안반으로 해서 울퉁불퉁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직선으로 쫙 수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세운상가처럼 이렇게 보차 분리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했고 사람이 지상권을 차량한테 양보를 했었고 어 그리고 알제리에 계획한 거는 이런 식으로 거의 도로만큼이나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설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4 학년에서 하는 미래도시 설계안 이랑 비슷한 메가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도 샹디가르에 인도에 인제 많이 졌는데 르코르비즈가 도시계획까지 했었죠. 그래서 단위 주거까지 설계했는데 그 지역 문화라든지 토착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죠. 이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국제주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기회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 오래된 우리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지금 인도가. 그리고 걔네는 처음부터 자기네 기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저기 스위스 건축가가 와서 표준화 주택을 했으니 그게 지어 놨을 때 기후에 안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인제 그 르꼬르비제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오스칸 니마이어 같은 루치오 코스타 같은 건축가들이 인제 브라질에서 활동한 건축가들인데 르꼬르비제의 어떤 비전을 그대로 브라질에 적용해서 도시를 이제 실제로 짓게 되고 그게 인제 브라질리아죠. 밀림 한가운데 지은 도시였어요. 실제로 지어졌고 행정도시인데 행정 수도인데 너무나 불편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다 이렇게 그리드형으로 해서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인제 넓은 녹지들이 있는데 뭐 비행기형인가 뭐 그런 배치로 돼 있는데요. 전혀 인간적인 휴먼 스케일이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사막 같은 그런 더운 태양볕 아래서 그 잔디만 있는 굉장히 넓은 거리를 끊임없이 걸어가야지 다음 건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어진 것 중에 인제 집합주택으로 남겨져 있는 거는 이 유니텍 해비테이션 이건데 이 아파트인데요. 스트롱 그 평면이 인제 겹겹이 쌓여 있는 식으로 해서 했고 그 안에 공동체 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상업 시설도 2 층인가 어디 중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이 건축물은 남아져 있어서 그래도 계속 건축가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뭐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보고 이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도에 지어진 샹디가르시인데 그 기후에 정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모뉴먼털하고 거의 조각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조각과 같은 그런 어떤 상징성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철근 콘크리트 조형물이 있는데 뭐 이걸 만들면서 그 건축가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겠지만 이런 어떤 아름다운 조각과 같은 거를 만들면서 근데 실제로 이거는 사람들이 뭐 여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도에 해서 햇빛 쫙 내리쬐는데 여기 잠깐 앉아 있고 싶겠어요? 여기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겠어요? 나무 밑에 앉겠죠. 여기 너무나 더우니까 이글이글 막 아지랭이처럼 올라올 테니까 열기가. 그러니까 아무 용도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램프도 만들고 뭐 기도하는 단상 같은 것도 만들고 했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스카 니마이어가 설계한 브라질리아인데 이렇게 비행기 형상으로 돼 있고 이게 관공서 건물이 쫙 있는데 이게 거의 도로를 보면은 뭐 6 차선 도로 요거 하나 건너는데도 어마어마한 아스팔트를 가로질러서 걸어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인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브라질 날씨에 굉장히 곤욕이겠죠, 걸어가는 게. 그런 도시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인제 저는 어떤 근대 건축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놓은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제대로 그 맞게끔 조종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참조를 볼게요.
flows of goods. of the big forces at play, economic forces, social forces. The thing that attracts. That, in a way, is the magic of cities. From city proved to be incredibly to encourage a kind of civic pride. The next major shift would be the Garden City movement, which is happening righ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idea would be 가든 to 시티는 separate 전원 out the 도시예요. different 우리 다음 functions of the 시간에 city 이거 with 배울 거예요. concentric roadways and green belts. The Garden City proved to be incredibly influential on the modernist movement. Modern city urban planning is very similar to modern graphic design or modern industrial design. It's sort of minimalist, very ordered, very rational. Separate everything out. Eu acho que a arquitetura é invenção.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A arquitetura não basta ser prédio certo, não é que funciona bem. Ele pode ser bonito, pode ser diferente, pode criar surpresa, não é? E a surpresa é a coisa principal numa obra de arte. Brasília foi projetada pelo arquiteto brasileiro muito competente, né? Lúcio Costa, né? Fez aquilo com um coração, com muita vontade, né? Então, estou me envolvendo um pouco da arquitetura, não é? Fazer a Catedral de Brasília, não é? Eu pensei em fazer ela redonda, não é? E subir com as colunas, está pronta a catedral. Eu fiquei espantado. Eu fiz quantas igrejas? 23. Quer dizer, eu não sou ateu, não é? Mas o problema de uma catedral é tão bonito, não é? É tão rico, permite tanta ideia, não é? Eu respeito muito Brasília, cidade assim, simples, não é? Racional, não é? Quando o pessoal vem de fora falar comigo, eu acho que a arquitetura é importante, mas a vida é mais importante que a arquitetura. Brasilia was the ultimate modernistic city built on all the ideas of the modernistic manifests. It looks fantastic from the airplane, but if you are down at eye level on your feet and go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Brasilia is a disaster. Every distance is too wide. Things are not connected. You have to trample for endless miles and miles along completely straight paths. Nobody ever started to think about what would it be to be out in Brasilia between all these monuments. Of course, it makes a certain logic to separate things out. You don't want cars and pedestrians in the same place. It's not safe. But as we've certainly come to experience, if you design the city so that every single trip has to be made by car, suddenly you're not zipping around anymore. You're stuck in enormous traffic jams. Impact on cities, especially. It seems to us that making big trick people. 자,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런 어떤 요즘에는 이제 저 도시를 그렇다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관점에서 얀겔이라는 사람 아까 나왔는데 얀겔 같은 건축가들이 요걸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도시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습성에 맞게끔 개선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행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쾌적성
뭐 앉아서 쉬고 막 이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난 게 있고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그런 파리라든지 그 유럽의 대도시들은 그 구조를 많이 바꿔 가지고 보다 보행 친화적이고 훨씬 더 쾌적한 도시로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지방 도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도시 재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르꼬르비제 아파트 뭐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었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복구할 때 아파트를 르꼬르비제 어떤 개념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 줬고 근데 이후에 인제 비판을 많이 받죠. 뉴 얼버니즘은 인제 요즘의 어떤 그 개념인데 그 휴먼 스케일은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뉴 얼버니즘은 그 전원 도시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갈래기 때문에 당연히 르코르비제가 설계했던 도시가 여러 가지로 결여된 게 많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했었고 루이스 먼포드 같은 사람도 주차장 차량을 위한 도시다라는 어떤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르꼬르비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정말 컸는데 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설계적인 기법 특히 공법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적인 기법은 많이 이 사람이 정리해 놨고 그걸 우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아파트 나왔으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도심을 복구하는데 그 가장 효율적인 어떤 주택 유형이었고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한창 활동할 때 그 국제 건축 연맹에서 아테네 헌장이란 거를 발표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아파트 개념이 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펑셔널 시티라는 어떤 그 벤 이스텔이라는 건축가 네덜란드 사람을 통해서 조닝 그 용도 계획 같은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뭐 이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뭐 상업 지역이냐 이렇게 조닝을 해서 도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제 최초로 만든 사람이 그런 개념을 만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봤을 때 그 성냥갑처럼 이렇게 쫙 기다랗게 서 있으면 걔를 판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합리성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런 판상형 아파트 단지를 독일 사람이 인제 처음에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고 마스터 플랜 이런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면서 거기 도로망하고 건물의 배치를 생각을 했는데 도로 건설비마저도 가장 적게 돈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기다라면은 그 한쪽 끝단을 도로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도로랑 만나는 게 아니라 뭐 길이 방향으로 만나면 그 도로를 차를 어디 세우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집 그 계단실 앞에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넓은 도로가. 근데 단지 내의 어떤 주요 도로는 그냥 쭉 지나가고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아파트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내려 가지고 걸어 가지고 자기 아파트 계단실을 찾아서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래서 도로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의 그 인동 간격은 최대한 넓게 잡아서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에 녹지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 녹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실했는데 그렇게 넓게 벌려 두는 이유는 그래서 그 각동의 채광 환기는 일단은 시켜 주자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인 어떤 배치가 나오고 풍경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봤던 뭐 영국의 테라스 하우스 노동자 조례주택 그 마을에 가 보면은 이보다 훨씬 더 고밀하고 그리고 훨씬 더 미로 같아요.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쫙 있는데 적어도 거기 같은 경우는 내 집 앞까지 그냥 주요 도로를 타고 바로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보도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차도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도로 건설을 굉장히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어떤 무미함, 그 스케일에 비한 어떤 무미함이 거의 수용소 수준이죠. 지금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싼 돈으로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후복구에 굉장히 효율적인 개념이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인동 간격이 건물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에 대한 그 규칙도 좀 잡아두고,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그루피우스 같은 뭐 현대적인 건축가들도 각각의 아파트 단지의 설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네덜란드 저기 그 르코르비제의 어떤 녹지의 고층 집합주택 개념이 계속 갔다. 녹지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갔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이게 약간 양상이 달라요. 독일에서도 지고, 네덜란드에서도 지고, 미국에서도 짓는데 양상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사회랑 만나면서 미국이 뭔가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서민층은 사실은 흑인들 서민층이거든요. 그리고 슬럼 같은 데가 가장 어떤 고밀화되면서 위생 문제 비롯해서 범죄 문제까지 가장 심각한 데고, 그럼 도시 재개발을 할 때 그런 곳을 주로 하게 되죠. 문제가 많은 곳에다가.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너무나 계층 간의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거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아파트라는 걸 만나면서.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더 큰 나라고 네덜란드 사람처럼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보다는 덜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그 같은 영어권이고 영국 같은 곳에는 아파트를 지어놨을 때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미국에 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할람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고, 미국에서 아파트 계획을 많이 했다. 그리고 27년에 아마 여러분들 뭐 세계사 세권사 시간에 배울 수 있을 텐데, 바이센호프라고 저기 그 건축 전시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엑스포 같은 게 있었고,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근대 건축가들이 뭐 새로운 어떤 국법과 새로운 건축 유형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보기로 나왔던 아파트들이 당시에 그 대건축가 거장들이 많이 해서 편복도, 중복도 계단실용 아파트 평면을 좀 보여줬고, 한복도형이 가장 그 환기 뭐 채광성도 좋고 그 공사비도 가장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우리나라에 지어진 뭐 운마 아파트를 비롯해서 옛날에 지어졌던 그 고층 아파트들 주공에서도 짓고 민간에서 지은 것들을 보면은 한복도형이 가장 많죠. 계단 실형은 각 층에 두세 대를 배치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타워형으로 쭉 올라가는 거. 한복도형처럼 이렇게 넓게 가는 판상형이 아니고 이렇게 타워형으로 쭉 가는 거는 계단실이 그냥 하나 정도 있어서 거기 올라가면 두세 대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채광, 환기, 설비 등 모든 기능이 일단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그 재래식 열악한 주택의 판자집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가 훨씬 난 거죠. 여기선 적어도 하수도도 있고, 수돗물 틀면 물도 나오고,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덜하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모던한 어떤 설비가 돼 있다 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환경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근데 단위 평면 내 모든 실들이 구획돼서 내부 복도로만 연결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센호프 때 이제 미스 반데로에는 이런 아파트 평면을 보여주고, 불꽃비제는 이런 아파트 평면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평면이 이제 진화하는데,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그 평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일단은 유사한 실의 기능이 좀 유사하면은, 예를 들면 식당이 있고 부엌이 있으면 걔네끼리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목욕탕이 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유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폐쇄적으로 할 부분은 실의 기능 자체 성격이 다르다. 여긴 굉장히 손님도 와서 같이 앉아 갖고 떠들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면은, 거실이면은 거기랑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 침실이 한쪽에 있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벽으로 분리를 하고, 유사한 공간이면은
동선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계구부 실내 계구부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광성도 생각해서 향에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적합한 실, 그리고 덜 들어와도 되는 곳에 또 적합한 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구도 거기에 맞춰서 붙박이식으로 인제 일치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실만 네모네모 만들고 그 안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여기는 아예 옥방, 그리고 맞춤형 붙박이 가구가 딱 규격에 맞게 들어가 있고, 이런 설계를 최초로 한 게 클라인이라는 사람. 합리적 연계를 통해서 공간의 개방성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격의 행위는 또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전 시대 평면보다는 훨씬 더 발전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왼쪽의 아파트 평면을 보면은 이 홀 같은 경우는 각실을 연결하는 기능이고 직접 채광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복도죠. 여기는 그냥 복도예요. 그래서 각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침실하고 화장실하고 침실을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해서 여기다가 인제 들어오는 전실을 만들고 거기에 아예 붙박이로 옷장을 넣고, 그리고 물론 마스터 베드룸에서는 거실로 나갈 수 있는, 직접 나갈 수 있는 문도 하나 정도는 달아 놓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뭐 그걸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부엌하고 식당도 이런 식으로 붙박이 가구를 이렇게 나눠 놔서 여기서 음식해서 여기에 그 싱크대 높이에서 뚫려 있어서 바로 식탁 위로 바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물건도 여기다 계속 넣을 수 있는 이런 붙박이 가구도 만들고, 그리고 식당에 거실에서 있다가 식당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벽체를 거의 최소화해서 거의 개방성 있게 복도랑 같이 공적인 영역은 이렇게 개방감이 굉장히 극대화시켜 가지고 있고, 음식 조리하고 약간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차단시키고 가구로만 구획을 하고, 이런 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계획서 보면은 구획하는 게 다 문으로 돼 있고, 일단 실들은 다 폐쇄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진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들의 평면은, 주택의 평면은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아파트 단지를 각국에서 많이 짓게 되는데, 그 아파트 단지, 그 단지 전체는 슈퍼블럭이라고 보면 돼요. 크기가 굉장히 크니까. 주변 조직과의 단절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들. 뭐 최근에 짓는 과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제 재건축을 해서 이전 시대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전 시대 주공 아파트들은 그냥 펜스를 뒀어요. 그래서 그 정문까지 정문하고 뭐 부출입구 몇 개를 빼고는 수백 미터 걸쳐서는 다 펜스로 막혀 있었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변 조직하고 단절이 될 수밖에 없죠. 가로의 활성화가 안 되고 그 긴 구간 동안.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펜스가 사라지고 대신 펜스 없이 조경이, 얘가 그 단차를 만들든지 해서 사람이 못 넘어가게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하늘에서 들여다보고 어디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폐쇄적으로 몇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길로 둘러싸여 있지만 길의 면에서는 그냥 아무런 어떤 뭐 상업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슈퍼블록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단지형 아파트라는 게.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계층도 나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면 거기에 인제 우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영미권은. 그럼 경찰은 아예 거기 가지도 않아요. 가면 귀찮으니까. 여기저기 뭐 건드릴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철옹성 같은 그 범죄 소굴 같은 아파트, 폐쇄적인 그 단지 안에 내가 뭐 파트너 한 명 데리고 들어가 봤자 오히려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급속하게 슬럼화가 됐죠. 지역과 거주자의 특성을 중시하지 않는 국제주의 폐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국제 건축가 연맹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이전 시대 르 코르비제가 이야기하던 그런 뭐 아테네 현장 같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지어지는 걸 보니까 60 년대 가서 그런 걸 깨닫게 된.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아파트를 선호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도심이 다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죠. 그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지어진 어떤 도심에 지어진 폭격된 곳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래요. 이게 필로티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행 데크고 이 밑에는 주차장이 있고 막 그런데 요즘에도 이렇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로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같은 경우는 주로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이민자고 좀 아래 계층이거든요. 계층 그 경제적인 소득을 보면은 좀 아래 계층에 속하거든요. 물론 백인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런 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인제 그 사회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그러니까 주택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주택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고 잘 살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근데 영국같이 그 섬나라 기질이고 개인주의고 그래서 하지만 다른 어떤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해요. 근데 사회 안에서는 분리는 확실한 거예요. 쟤는 쟤고 나는 나. 쟤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나는 영국 사람이고. 하지만 너네 우리나라 와서 살아도 돼. 하지만 너네 사는 곳에서만 살아. 뭐 이런 의식이죠. 그래서 여기 인제 치안 관리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 여기 가면은 정말로 완전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백인이 그리고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여기 간다. 실제로 무슨 밀림 가서 뭐 전투 현장 가서 다큐멘터리 취재한 것처럼 그런 거 취재 많이 하는 뭐 맥킨타이어라는 그 영국 취재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 무슨 그런 "여기 아파트 단지 밤에 내가 거기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고 취재한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직도 그런 사회고 영국은. 보면은 이런 식의 인제 구획이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필로티로 돼 있어서 옥상 정원이 있고 여기에 놀이터도 있고 한데 놀이터 구획 쫙 돼 있고 보세요. 그 놀이터도 보면은 알겠지만 이 땅도 뭐 이렇게 우중충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고 여기서 놀 때 이렇게 뭐 안심하고 재밌게 놀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아마 잘 쓸 것 같고 이거보다는 좀 예쁘게 해 놓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 사회적인 배경이 굉장히 다르다.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더하죠. 그리고 근데 아파트에 대한 공도 상당히 많이 들였고 그리고 훨씬 더 고밀하게 더 넓은 신도시에다가 해서 굉장히 개성 강한 배치를 하고 디자인 개성 강한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인제 알제리라든지 그런 또 프랑스에선 프랑스 나름대로 그 저소득층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신도시니까 훨씬 더 규모가 큰 영국처럼 도심 안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얘는 아예 그 주변부 외곽에다가 이런 단지들을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쭉. 그러니까 거기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다른 계층이 사는 곳이 되고 경찰은 그만큼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아파트 단지가 나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야 저 디자인 괜찮지 않아요?'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유선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만족할 디자인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단 얘기예요. 여기저기 막 불난 몇 년 전에 불난 거 그대로 남아 있고 관리 안 되고 노후화돼 있고 디자인이 나쁘진 않지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도 나왔지만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그런 풍경으로 변해 버리고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까지 붙이면서 예쁘게 해 놨지만 분위기 보면은 썰렁하죠. 여기 있다가 누군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뱅상페레라고 지금은 프랑스 국민 배우인데 그 사람의 데뷔작이에요. 이걸 보여 드릴게요.
그 아파트 단지가 배경이에요, 이 영화는. 놀이터 나오죠. 그 정도 놀이터면 뭐 재료 쓴 거라든지 형태적인 걸 봤을 때 정말 잘한 거잖아요. 응? Comment ça s'appelle, Vin, ce truc? Quoi, genre un string et tout là? Un quoi? Ouais, enfin bref. La meuf sur la nana, mais je l'ai niqué, mais d'une force. Tu la connais la meuf? Moi je la connais la meuf. Elle a bien la meuf. 외지인들이 이렇게 무슨 원숭이 구경하듯이 볼 정도로 이 동네에는 그 프랑스 사회에서도 딱 그런 계층만 사는 거예요. 일반 계층보다 더 낮은 Tu l'as 애들. bien niqué le vent. Quoi? Le vent? Tu la connais la meuf? Moi je la connais la meuf. Elle a Vous avez cassé quelque chose? Eh, madame, on s'en bat des voyous pour vous ou quoi? 이 창문도 보세요. 창문도 맞춤 설계로 돼 있고 위층하고 아래 우리나라 아파트보다 나아요. 우리나라 아래층에 창문이 있으면 위층에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각 층별로 이렇게 다 달리해서 입면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설계를 했어요. Vous avez cassé quelque chose? Eh, madame, on s'en bat des voyous pour vous ou quoi? Ah non, j'ai jamais dit. Ah ouais, alors on ressemble à quoi pour vous, madame? Ah mais rien. Pourquoi vous descendez pas de la voiture là? On n'est pas à Thoiry ici. Écoutez, on a du boulot. dans vos quartiers. C'est quoi, Thoiry? Ouvre-nous la porte. 지금 얘 아파트 창문 여는데 보면은 여기 외장재도 되게 세련되게 잘 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우드 사이딩 비슷하게 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창도 보면은 밖에 덧창 루버식으로 알루미늄 루버로 해서 접히는 덧창까지 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어요. 덧창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건물 인면 신경 쓴 거 보면 그 되게 다양한 재료를 쓰고 의장도 엄청 신경 쓴 건물이거든요. 이게 다 설계적인 기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회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잘된 설계된 공간도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로비.
Comment tu parles à mes copains? Bah attends, mais je parle à ma femme comme je veux, c'est bon, lâche-moi. Il s'appelle pas Vincent, il s'appelle Vince. Tu dis pas. 아마 제가 이 정도 느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저는 영화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사회가 어떤지는 디자인만 보고는 전혀 감지가 안 되거든요. 디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하면은 훨씬 더 설계가 잘 된 부분이 많아요. 신경 많이 썼고, 옛날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회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그 건축가의 어떤 노력, 디자인의 어떤 노력과 상관이 없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라는 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악명 높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당시 설계했던 사람이 그 지금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 설계했던 건축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재미 일본 건축가고,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건축가로 촉망받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프루이드 이고라는 그 흑인 이름을 딴 흑인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세인트루이스에 이제 설계해서 짓게 되죠. 그래서 설계의 어떤 퀄리티를 보면은 굉장히 모던한 그 당시에 인류 건축가가 설계한 거란 얘기죠. 근데 딱 지어진 한 1, 2년 정도? 그때까지는 참 입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다 그 설계 그대로 좋게 잘 썼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몇몇의 그 사람들이 우범화 시키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리고 경찰은 거기에 전혀 안 가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공간이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지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죠. 그것도 폭파해 가지고 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뉴욕시라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뉴욕이 아니죠. 세인트루이 읍스 못 고치겠네. 뉴욕이 아니고요. 프로디고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이제 관리가 안 됐을 때 풍경이 처음에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파했고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건축가 연맹 안에서 CIAM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비판을 하고 회의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 CIAM을 만들었던 르꼬르비제의 그 어떤 방향하고 달리 팀 10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영국의 건축가 부부가 있고,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북유럽 건축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걸 보완하게 돼요. 개념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네덜란드를 예를 들면 북유럽도 그렇고, 거긴 그나마 괜찮거든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그래서 국제주의도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팀10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저 앨리슨 피터 스미슨 부부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요즘의 건축가들도 많이 존경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지은 아파트마저도 슬럼화 됐어요. 자, 근데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길이, 이 사람들이 주창한 거는, 발견한 거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의 만나는 길, 소통이 일어나는 길, 거기서 공동체가 생긴다. 그래서 아파트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로운 가로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보완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그 단지의 폐쇄성은 이전 아파트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역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 스미슨 부부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랗게 선형으로 뻗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복도가 있어서 그 복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공룡 복도예요. 이렇게 한 2개 층에 듀플렉스 유닛이 들어가고 2개 층이 걸려서 공룡 복도가 굉장히 있고, 폭도 넓고, 거기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거라고 몽타주까지 콜라주까지 해서 그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두고 나중에 건축가들이 이게 이제 실로마 됐을 때 뭐라고 평하냐면은 이게 결국은 여자 납치해 가는 거고 여기서 누군가 누구를 덮치고 있고 그런 걸 이렇게 전조를 미리 기시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준공 당시 사진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있죠. 콘크리트 놀이터도 있고 뭐 운영망릉 같은 구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공룡 복도를 통해서 앉을 곳도 있고 앞에 화단도 놓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설계를 해서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나중에는 안 지어졌고 그다음에 그 폐쇄적인 단지라는 게 지금 이 펜스를 보세요. 이 벽체. 이거 무슨 국경 지역에나 있을 법한 그런 방탄 벽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지금 담장이라고 둘러뒀고 그리고 건물조차 브루탈리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친 콘크리트로 마감해서 장벽같이 길게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대 건축가들마저도 영미권에서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배울 게 많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그 또 하나의 영화인데 희화해서 도시적인 배경으로 만든 특이한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요거를 보면 되나? 요거 마지막.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게요. 오늘 강의 마지막입니다. 왜 안 떴지? 왜 되는데? 플레이어. 다시 할게요. 떴네요. 자, 이 영화를 보면은 공항에서부터 나왔고요. 국제주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희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인데 전혀 웃기진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굉장히 이 감독은 국제주의 공간에 대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몰입해서 그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에 대해서 몰입해서 이 영화를 찍었어요. 마치 건축가나 도시 이론가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클립은 약간 퀴즈처럼 시작해요. 아무 말 없이 대사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 건물의 용도는 뭘까? 수녀를 보면은 여기가 수도원인가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면은 무슨 터미널 대합실 같고 저 사람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병원 같고 병원에 지금 음식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같고 오른편 간마기를 보면은 저게 도대체 이게 화장실 같아도 보이고 에스컬레이터가 한쪽에 있고 재료는 다 거의 금속 재질 아니면 유리예요. 마치 프랑스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뭐 박노벨도 그렇고 도미닉 베로도 그렇고 프랑스의 어떤 모더니스트들이 좋아하는 재료죠. 갑자기 신부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 건물이 뭔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무슨 단체 관람하러 온 학생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긴 화장실이 맞죠? 지금 휴지 가는 걸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도 다 화장실이냐? 그리고 무슨 안내 방송을 하는데 그 일부러 이게 뭐 프랑스어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힌트가 나와요. 여기 비행기가 나와서 아 이거 공항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죠. 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자, 이 사람들이 봐요.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파리 시내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차가 있는 주차장을 지나서 공항을 벗어나서
다시 파리로 왔는데 거의 똑같은 건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어딜 가든 건물이 똑같다. 국제주의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고 그런 긴 복도에 대한 어떤 희화가 나와요. 여기 끝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기다리는데 저 사람이 오는데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 그거 이제 희화했어요. 어?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려고 가는 장면에서 이게 또 가장 유명한 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Monsieur Giffard, Düsseldorf au téléphone. Qu'est-ce que j'écoute? C'est pas différent. 이 조감도에서 지금 아이레벨 투스도로 바뀌는 거죠? 이름이? Just a minute, please. Listen, say good morning. Oh, Mr. Morgan. You have got the line. Thank you. Mrs. Sloan. Yes. Vous avez la ligne? Yes. Could you hold him, please? Bessie Mac? Oh, how are you? Yes. 방향을 이렇게 만드는. Mrs. Jones is on 209. Vous avez la ligne? 대충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모던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 만든 어떤 주거 공간에 대해서 저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 후반에 보면 또 다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풍경, 도시의 풍경, 모던한 디자인이 만든 도시 풍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게 많다. 그런 걸 가지고 만든 좀 특이한 영화라서 건축가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보여준 거고 오늘 강의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보여줬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 질문 있습니다.
이다영 학생. 네. 네. 제가 저번 주에 네. 2주차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교수님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아. 확인 네. 못 본 하셨을까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네. 뒤져볼게요. 한 메일로 제이킴 보냈다는 한 얘기죠? 메일이요. 네. 다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